중국은 일본과 인도와의 대규모 전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따르는 체계적인 팽창주의 교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위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은 14개의 이웃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나라와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그중 8개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인 주요 영토 분쟁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갈등 고조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일본이 대만 침공이 일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확인한 후 중국 총영사가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전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중국은 경유하던 인도 시민을 납치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여권에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거주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주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국경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죠. 중국, 일본, 인도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10월 31일부터 알아봅시다. 약 한 달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소나이 타카치 총리가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 이름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 세부 조율을 위해 만난 곳입니다. 그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중국도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 중국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 총리가 같은 정상회의에서 대만 관리들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중국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7일로 넘어갑니다. 이 일이 있고 약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를 일본 안보나 생존 위협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그녀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 후 사내 타카이치가 대만 문제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새로운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을 영유권 주장하는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X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총리의 더러운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일본은 안보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동맹국이 무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실존적 위협이 됩니다.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일본은 자위대를 동원해 그 위협에 대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격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총리에게 대만 침공을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답변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꽤 단순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대만과 얼마나 가까운지 자주 잊곤 합니다. 여러분, 저기 윤하구니 섬들 보여요? 저 섬들은 일본의 섬들이고 대만 본토에서 불과 60마일, 즉 약 100km 밖에 떨어져 전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만 본토가 중국보다 일본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은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한 이 발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건 전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고 쓸데없는 곳에 목을 들이밀면 그 목이 잘려나갈 것이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식 외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 중국 외교관이 일본 영토 내에서 사용한 언어에 분명히 불쾌해했습니다. 일본은 이 발언에 중국 공산당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일본 총리는 그 질문이 단지 가정적인 것이었고 그녀의 대답도 단지 가정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앞으로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을 전혀 진정시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 총리를 공개적으로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중국 해경 선박들이 일본의 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만과 가까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그 섬들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두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어를 선언했고 이에 중국은 사실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쟁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영화 상영이 중단되고 일본산 수입품도 반품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취소되고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일본산 해산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무료 취소를 제공하며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일본과 예정되어 있던 많은 문화 교류 회의들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 모든 일본 공연자들, 즉 가수, 배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공연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홍보기기에 매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 사람은 일본 가수 마키 오추스키입니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중국 팬들을 위해 콘서트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연은 노래 도중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그녀를 무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정책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본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본 시민들을 처벌하고 싶어만 벌처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단지 인종만을 근거로 모두를 처벌하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제게는 그게 제2차 세계대전과 너무 비슷하게 들립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해 답변을 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요. 일본이 대만 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든다면 그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단호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의해 부여된 자위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자신의 역사적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즉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그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언급하자면 중국이 한 인도 시민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그녀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한인도 시민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상하이에서 환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 도중에 중국 당국이 그녀를 막아서 여권이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여권이 무효라 생각했을까요? 중국에 따르면 그녀의 인도 여권에 아루나찰 프라데시 출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인도의 한 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주가 인도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당 지역을 남티베트라 부르며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이 소녀를 거의 하루 동안 납치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점은 그녀가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외국 앱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항에서 중국 감옥에 갇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VPN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그녀는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족이 중국 주재 인도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상하이 인도 대사관이 그녀의 중국 당국 석방을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따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녀는 18시간 동안 구금되었고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여권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말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나요? 그들은 이런 주장들을 부인하며 중국은 모든 규정과 절차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선 탄화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은 인도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이른바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국경검사당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 과정을 거쳤으며 공정하게 집행했고 법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됐고 강제 조치나 구금,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항공사도 당사자에게 쉴 공간과 음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전국에 약 7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공항 안에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영상을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이 중국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런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14개의 이웃 국가가 있고 그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모든 분쟁에는 공통된 주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경에 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샘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트위터를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꼭 팔로우해주세요. 트위터 계정은 화면과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